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그저께인 9일 로마 교황청을 찾았습니다. 이들을 맞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는 아시지요? 세월호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였답니다. 의례적 인사를 마치자마자 세월호 사건과 세월호 사람들 안부를 물은 겁니다. 진상조사규명 특별위원회에 사람 4명 더 늘리는 것을 두고 여당 의원이 세금 도둑 이런 말을 했다거나 또는 선체 인양비가 많이 들어서 인양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교황께 답했다면 교황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제 한국에서 세월호를 말하면 아직도 그 타령이냐며 눈 흘기는 사람이 훨씬 많아져 버렸다고.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은 제발 잊지라도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정직하게 답했으면 교황께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세월호 사건, 한국에서 지난해 봄 일어난 것 맞습니까? 정부와 국회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진정성 있게 거론하는 것을 보질 못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구도 새싹당 콩차.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하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 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계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러저러한 뉴스가 제법 많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아주 강하고 차갑게 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더군요. 야외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정말 한겨울보다 오히려 더 살을 애는 바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땅콩 회항 그때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서 내렸던 그리고 폭언폭서를 들었던 승무원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게 사건 발생 장소가 미국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텐데 그러면 또 다른 국면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11일 미국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요. 이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낸 고소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승무원의 변호인은 앤드루 제이 와인스타인은 모욕을 주고 피해를 준 것이 이미 증거로 드러났고 이에 대해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을 절대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대한항공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현재 병가 중인 김 승무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자신에게 교수직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는 받을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뉴욕 미국 재판에서의 상고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상당한 중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 검찰 그리고 땅콩 부사장 조연아 씨 측 변호인 모두 상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연아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 3가지 이유로 항소장을 지난 13일 날 이미 제출을 했는데요. 이번에 오히려 검찰 측에서 조연아 부사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이 형량으로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과 전체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좀 더 가중 처벌, 좀 더 심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항소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법무법인 광장에서 조연아 전 부사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데 조연아 씨 측이 아직까지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니요? 네, 항소한 지 26일이 지났는데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서 우선 국선 변호인이 대신 선임됐다고 합니다. 고법 관계자는 이제 항소를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기는 한데 네. 나중에라도 변호인을 지정을 하게 되면 국선 변호인은 사임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하네요. 근데 왜 아직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았는지 법무법인을 바꿀 생각인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상고를 안 하고 네. 그냥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상고를 안 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게? 더 이상 변호사를 통한 변명이라든지 조력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변호인의 조력 없이 2심에 임한다면 그것도 뉴스가 되겠군요. 그 배경도 좀 궁금해질 거고. 어쨌거나 과도한 법적 대응이 여론으로부터 싸늘한 그런 비판을 받았던 점을 어떻게든 인식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경정청구 공무원들 참 어려운 말 계속 쓰고 있네요. 몇십 년이 지나도. 청구했을 때 문제가 있거나 잘못한 거나 이런 거, 이제 다시 신청받아서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 이거 시작했다고요? 네, 이건 정부가 나서서 해주는 게 아니라요. 납세자가 1월 연만 정산 당시에 공제 항목을 빠뜨렸을 때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네. 관할 사무소에서 경정 청구, 환급 신청이라고 해주면 좀 좋은데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네. 시작됐는데요. 잘못 낸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 청구권은 2003년부터 3년 정도 보장이 되어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났는데요.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해서 더 냈다고 하면 2020년 3월 10일까지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납세자 연맹이 제공하는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1256명의 사례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요양 중인 그 가족들에 대한 그 세법상 그 장애인 인정을 받은 세금 환급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네. 직계 비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은 사람들이 27.2%로 그 다음이었고, 중도 퇴직자가 약식 연말 정산만 하고 정식으로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인의 실수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누락했던 경우,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몰라서 누락한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지명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밀리고 자진 하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과거에 탁 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그 유명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막내 담당 검사였죠.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하긴 한답니까? 아니면 안 열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돼갑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조만간 개최는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인사청문회 측 야당 측 의원들이 오늘도 그 오전 회의를 열어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못 내리는 상황이었고요. 또 야당의 사정으로 인사청문회가 밀린 상황에서 또 여당의 압박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부담스러워지는 새정치연합이 청문회 개최에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걸로 정계에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 정확한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네. 경향신문이 세민년 전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그 검찰의 1, 2차 사건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요. 1차 수사 당시에 박 후보자는 고문 경찰을 상대한 조사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그 작성자에 대한 질문을 일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2차 조사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사건 경위서에 대한 부분을 사실 여부에 관해서 이렇게 순순히 진술을 했는데, 예. 그 진술의 내용을 탁 치면, 그러니까 죽었다 하는 내용을 그냥 받아들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냐고. 네. 그게 일리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였다는 건데, 박 후보자가 이런 그 진술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수사를 좀 진행을 했었다고 하면, 전모를 좀 일찍 밝힐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이고, 박 후보자 측은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한 것을 이해를 잘 못했을 뿐이다. 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종철 군 치사 사건에 검찰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장의 개요, 요지는 뭐고 그 근거는 또 뭡니까? 이런 2차 진술을 받았을 때 이대로 이렇게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14일 밤에 그날 밤 안에 그냥 화장을 해서 묻어버리겠다. 없던 일로 해달라. 이런 그 회유가 있었는데 그걸 결사적으로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신에 손을 못 대게 하고 사체 보존 명령까지 내려서 부검을 할 수 있었다. 부검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물고문 사건, 고문치사 사건은 아예 세상에 드러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당시 상황의 큰 그림을 보자면 이미 경찰은 조한경, 강진규 두 명의 그 경찰관에게 고문한 것을 이 사람들만 한 것으로 조작하기로 하고 은폐 축소 네. 심했죠. 그때. 한 1억 원씩 그 개인 신탁 장기 예금까지 쥐어주면서 입을 다 맞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진술들을 전부 다 이렇게 뒤엎고 이 조사를 끝까지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조작을 검찰이 그나마 막아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으면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부검에 응하지 않으려고 경찰이 뭔가를 했다면 수사지휘를 하고 보고를 받게 돼 있는 검찰로서는 당연했던 거죠. 물론 그 당시 세태가 엄혹하고 말도 안 되는 권위주의 독재 치하, 군부 독재 치하여서 별별 해괴한 일이 벌어진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검찰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지 뭐 공치사를 하고 하는 건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나마라도 자기들이 뭔가 기여한 게 있었다는 걸 꼭 내세우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이고 참. 차라리 그때 공을 세웠던 것은 최초의 검시의 오모 씨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네. 의사의 용기 있는 양심적인 증언. 그렇죠. 저는 그 그것이- 기자회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네. 했다고 봐집니다. 그게 사건의 흐름을 뒤바꾼 결정적인 거였고 지금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 씨일 겁니다. 아마 그를 구속하게까지 만들어간 최초의 발단이 거기였죠. 굳이 칭찬해야 한다면 검찰보다는 그 최초의 검시 의사 오모 씨가 아닌가. 황준석 박사로 국가수의 황준석입니까? 예, 국가수의 황준석 박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때 제 기억이 예. 아직은 명료한데 최초의 검시 의사는 오모 씨였습니다. 아, 네. 예, 예. 자, 그리고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8월부터 기상 정보가 유료화된다고요? 그러면 어디서 말하는 어디서 제공하는 기상청? 네, 기상청에서 실제 제공하는 기상 정보들을 네. 국민이 활용하게 될 경우 최대 15만 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또 이런 기상 정보들을 삼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뭐 이런 법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기상산업진흥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기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서민들이 듣기에는 그럼 기상청에서는 오늘의 날씨도 돈을 받고 알려주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 따로 이제 추가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 기상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 한 달 전에 기상이 어땠다든지 네. 그날 뭐 비가 전국적으로 어디서 얻은만큼 내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업상으로도 그렇고 필요한 자료들이 있었을 때 그 열람을 요구했을 당시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앞으로는 돈을 받고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상적인 기상 예보나 특보나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꾸준히 제공을 하는데 공짜로 제공하는 기상 정보를 기상 민간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료로 사용하는 민간 기상 사업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앞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 달 전에 한 달 후 날씨를 미리 좀 알고 싶어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렇죠. 소정의 수수료나 비용을 얼마 내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2주일, 일주일 뒤는 괜찮고. 아니죠. 뭐 어떤 기간을 지정해서 네. 그때 기상에 관련된 뭐 강수량이 얼마였다든지 뭐 분포 지역이 어땠다든지 이런 자료들을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 수수료를 내게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보뿐만이 아니고 과거의 기상 자료를 뭔가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으려고 해도 돈을 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돈 받기 전에 예보 정확도 먼저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페널티를 받으면 어떨까요? 일반 국민들이. 틀리면은 네, 틀리면 돈 주고 맞으면 돈 받고. 하여튼 참 송명훈 작가는 상상력이. 네, 동화 작가라서 그런가요?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 남자 근로자와 네. 비정규직 여자 근로자의 임금 격차 수준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난다고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때는 정규직 대 정규직 남성과 정규직 여성의 차이가, 40% 정도 나는 걸로 계산이 됐었는데요. 정규직 남성 대비 여성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37.3%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똑같이 8시간 일을 해도 정규직 남성 근로자의 3분의 1밖에 못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당 임금은 42.9%에서 41.8%로 더욱 낮아졌고요. 그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가입과 그 노동조건 적용률이 3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현행 사회보험 제도나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확인이 됐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더구나 시간제 근로자는 2004년 107만 명에서 현재 203만 명까지 전체 노동자의 10.8%까지 늘어 있는데 이런 그 임금의 확대가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고용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여성 차별, 그 다음에 비정규직 차별이 네. 이게 중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약속했던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 정규직 고용 관행의 정착.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같은 곳에서 오래 하면 네.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부분하고 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그다음에 노조의 조직화와 단체 협약 효력의 확장을 비정규직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사람 별명이 좌충우돌 또는 뭐 소송 달인? 변희재 씨가 서울 관악을 4월 보선에 출마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4월 29일 재보선에 관악을 대표로 보선 후보로 나가는데 애국진영 4.29 재보선 비상대책위에 그 추천을 받아서 2,000여 명의 비실명 추천자와 236명의 실명 추천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76%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애국진영 그 사람들의 76%의 지지를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진영이라는 단체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질 않았는데요. 뭐 주요 상임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순희 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상임 대표, 뭐 쭉 있습니다만 법철 스님, 송상윤 뉴스타운 대표, 이현 변호사, 정미용 방송인 등등 그동안 어떤 그 보수 쪽에서 활약해왔던 논객들과 일반 인사들이 총망라돼 있는데요. 이번 출마의 변으로서 이번 선거가 정북 세력을 완전히 도려내야 하는 그런 그 선거의 장으로 마련된 것인데 현재 이상규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정희 후보한테도 이정희 후보가 나왔더라면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는 그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지금 있는 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애국진영의 독자 후보로서 지금 여야를 다 아울러서 현재 있는 그 내각제 개헌의 야합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번 종북 세력들을 완전히 석결하기 위한 어떤 그 출사표를 던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출마의 변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5학년 반장 선거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는 뭡니까? 뭐 이 얘기는 그 반장 선거 이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반장 선거 이후로 선거 출마를 꿈꿔본 적도 없는데 현재 전국의 상황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결과 출마를 각오했다고 하면서요. 총선 전 의원 직정제 혹은 내각제 개헌을 해치우려는 여야의 야합을 저지하겠다라는 그 출마를 결심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 눈에는 여야가 지금 한 통속이 돼서 대통령 임기 전에 어떤 개헌을 완성시키려고 한다. 그런 음모를 저지하겠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출마의 변이네요. 그 유명한 우리의 변희재 씨가 초등학교 5학년 이래로 최초로 애국적 결단을 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 거군요. 선거 결과가 대단히 기대됩니다. 네. 자, 순찰 중에 가스 폭발을 해서 사고사를 당한 경찰관. 순직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요? 이유가 뭐랍니까?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하고, 이 해당 전 경사는 당일 사고 장소를 지나다가
우연히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순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족 보상금 지급은 되지만 순직 연금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내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법 3조에 따르면 경찰이 주요 인사의 경호, 생명 또는 인체에 대한 고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해야만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비슷한 논리로 인해서 고양이를 구하던 소방관이 추락해서 네네. 사망했을 때도 순직 처리. 삼척인가 어디서 그랬죠. 순직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또 결과가 예. 나왔고요. 또 이런 재판부의 그 결정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내가 순찰 업무를 진행하다 우연히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이거 피하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재판부가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고 이 숨진 전 경사는 당일 사고 장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순찰을 목적으로 걸어간 것을 지금 사고 장소를 우연히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을 그렇죠. 했다. 단순 사고사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 전 경사가 당일날 비번이거나 네. 순찰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면 말하자면 집에서 퇴근해서 있다가 갑자기 뭘 사러 가려고 그냥 슬리퍼에 추리닝 바람으로 우연히 지나갔다가 그랬다면은 재판부에 이런 말을 혹시라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정복을 입고 근무 중에 순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가스가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부의 판단은 이게 이해하기 목숨을 힘드네요. 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위해를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가스가 폭발하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내면서 하는 거지. 누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가스가 터지면 내가 목숨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목숨을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걸기로 해. 나는 경찰관이잖아. 그러면서 이거 참 재판부 글쎄요. 재판부 판결문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저는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제가 법 지식이 짧아서 그런가요? 정치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희한한 것도 많군요. 그랬더니 국물엑스님은 이런 견해 바로 올려주셨네요. 판사도 숙직시키면서 순찰 돌게 해야 합니다. 안 해봐서 그러죠. 라고 해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6시 막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게시판을 일단 좀 보고요. 어제 이거저거 순서 바뀌고 뭐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오면서 사실 여러분과의 소통이라기보다는 그냥 낭독에 불과했거든요. 지금 좀 일단 보고 나머지 것들 다시 한번 하죠. 만연님, 사람 목숨을 가벼이 생각해서 그런 듯 하네요. 아까 그 순찰 도중에 사망한 경찰관의 순직 미처리를 두고 견해들을 많이 주십니다. 아까 글마. 아까 글마. 그럼 앞으로는 순찰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판결 같다. 또 이런 견해 주셨고. 루키님께서는 또 종북 좌파 이러는 판사 아닌감? 이러면서 두 번을 비틀어 꼬아주셨네요. 예술의 전당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 포님. 대한항공 그 여승무원 1등석 담당 여승무원 땅콩을 봉지째 제공했다가 이제 그 난리와 횡액을 당했던 그 김승무원이 뉴욕 퀸즈 상급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 회사 그만둘 바에야 머리 한번 잘 쓴 것 같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으니까 1, 20억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범죄 구성 장소가 아마 범죄 발생 장소겠죠. 범죄 발생 장소가 미국이니까 미국은 소송 천국 변호사도 돈 냄새 맡았으니 죽자고 덤빌 테고. 예, 뭐 좀 듣기에 따라서는 시니컬하게 견해를 밝혀주셨고 또 1, 20억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김승무원이 들으면 좀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는 현실은 이러하다 하더라도 좀 그런 점은 있네요.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은 우리는 아직은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마어마하죠, 사실. 네. 그래서 뭐 담배 소송 같은 거 해서 개인이 이기면은 상상 이상의 뭐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이렇게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인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 법의 적용을 받으면 지금 이 땅콩 부사장이 한국 법원에서 받고 있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송사가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검찰 출입 기자를 하다가 미국의 사법제도 및 검찰 기소, 재판 관행 이런 거에 아주 밝은 어떤 꽤 높은 재판 연구관, 검사로부터 좀 브리핑을 자세히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기자 몇 명이 팀 짜가지고 공부 좀 하겠다고 술 안 마시고 그래서 그분한테 한 주 1회씩 한 2개월쯤 뭐 이렇게 공부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들은 말이 생각이 납니다. 희망 나눔, 변변스럽다 에라이 변. 네. 어느 변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아시겠죠? 푸하 이런 변이 꼴통님. 이런 변이 이게 우리 국민 TV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죠? 변 PD님? 네. 아, 같은 변 씨시네요? 네, 이런 변이. 블루벨벳님,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아주 젊으신 분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짧게 우선 아까 뉴스 브리핑 하면서 박종철 군 최초 검시 의사는 민간에서 온 오연상 의사 맞으시죠? 오연상 의사. 아까 어느 분께서 네, 비조합원님이 올려주셨군요. 오연상 의사입니다. 경찰이 겁이 나서 죽은 건가 하고 이제 의사를 불렀죠. 아마 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가까운 중대 용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의사일 겁니다. 이 오연상 씨가 와서 검시라기보다는 검안 진찰 겸 살펴봤죠. 자, 블루벤벤님을 통해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한번 보십시다. 1987년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에 다니던 박종철은 서울대학교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인 박종훈 씨의 소재를 알기 위한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1987년 1월 14일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됐습니다. 1월 15일, 그러니까 연행 다음 날이죠. 경찰은 조사받던 박종철이 자기 압박에 의해서 충격사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날 붙잡아 가자마자 불과 수시간 만에 물고문 끝에 사망하게 한 거죠. 죽인 거죠.
그러나 박종철의 부검의였던 중앙대학교 여기 나오네요. 박종철 씨의 부검의였던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 내과 전문의 오연상 씨의 고문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이 알려지자 1월 19일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 현재는 경찰청장에 해당합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박종철의 사망 원인이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이며 고문에 가담한 사람은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 2명이라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정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고문 가담자인 두 수사관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현장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연행 시간과 결정적인 사망 경위, 고문 가담자의 숫자 등에 대한 의혹들이 그대로 남겨진 채 이 사건의 1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도입부를 아주 정확하게 잘 써주셨군요. 이 이후로 이제 경찰의 그 축소 은폐 과정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더 커지고 2월, 3월로 치달으면서 3월 개학을 맞이했고, 그래서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그리고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드디어 6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최로 직격탄을 눈 근처에 머리에 맞고 현장에서 아주 치명상을 당합니다. 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약 한 달여 뇌사 상태, 혼수 상태에 빠지다가 한 달이 채 안 됐을 겁니다. 약 4주 정도 경과한 7월 초에 사망에 이르르죠. 그래서 이한열, 박종철의 사망에 의해서 불이 붙었고 이한열의 죽음으로 완전히 폭발을 한 그런 사건. 그해 결국은 87년 시민 대투쟁으로 이어졌고 일정 부분 민주화의 승리, 현재의 헌법을 가져온 그 기틀이 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아시는 분은 지루하셨을 텐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네, 산까치님 견해 한번 들어보죠. 그 기상정보 유료화 말씀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창조적 발상이군요. 국민을 상대로 돈을 받겠다면 그 품질도 보증해야겠죠. 예를 들어 월간 예보가 틀렸다면 환불 내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해야겠네요. 유료이니까 그 정도 AS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러셨고요. 박대구이님, 오래 살다 보니까 기상이변은 들어봤어도 기상청이변은 처음일세. 인간의 뇌에도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는가 봅니다. 이야, 이거 뭐. 이완구 씨가 총리 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사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박 대법관 후보자 말입니다. 공정해야 할 대법관 자리에 검사 출신의 정권 비위 맞춰온 참 뻔뻔한 이런 인간들이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나오는 현실이라니 나라가 정말 명박이 때부터 박근혜 지금 대통령 때까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혼난 닭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벼슬아치 하는 사람들 다수는 그 자리 가려고 온갖 추접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나요? 시읒 비옵 이렇게 문광님께서도 분노와 꾸짖어 주셨군요. 아마 황교안급 변호인을 찾고 있지 않겠느냐? 땅콩 부사장이 지금 그 법무법인 광장에서 1심은 치렀는데 아직 선임계는 내지 않은 걸 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염수경 추기경의 망발을 이렇게 국물엑스님이 모아놓으셨네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느 선에서 양보해야 서로 뜻이 합쳐진다.
자신이 누구의 정의를 이루어주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다면서도 자기가 그걸 이용할 수도 있다. 정치적 논리에는 빠져들고 싶지 않다. 교황께서 그저께 한국 주교단 보자마자 세월호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염수정 추기경은 그 교황 말씀 듣고 무슨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정치적 논리에는 빠져들고 싶지 않습니다. 교황 성하. 차라리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말하는 게 더 솔직하고 추기경쯤 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앞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돌아서서는 이런 소리 나고 그러면 정말로 참. 국물 X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이런 양반이 교황 앞에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불이 나게 방송 들으러 왔어요. 역시 시작부터 다른 이강윤의 오늘. 진짜 안보는 다시 듣기 할게요. 고맙습니다. 공릉동 아줌마님.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 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청주 9도, 대전과 광주 10도, 대구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보다는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 찬바람이 세게 불고 있어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완전히 풀리겠고 이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는 낮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3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15분 돼갑니다. 행간 하겠습니다. 오늘 고른 것은 한결의 김의겸 논설위원의 우충좌돌이라는 기명 컬럼입니다. 제목은 미국 대사 피습, 그래도 할 말은 하자. 그 일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11cm,
손가락으로 오른쪽 뺨을 조심스레 내리그어 본다. 섬뜩함이 온몸을 휘감아 도는 길이다. 3cm. 엄지를 입안에 넣어 검지와 닿는 부분의 두께를 느껴본다. 세포 하나하나가 오싹해지는 아득한 깊이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쯤은 익히 알 만큼 나도 나이가 들었다. 그런데도 분위기 안 맞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분위기를 띄우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규정했다. 그러더니 반미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거둔다. 네, 김의겸 논설위원 팬이 많죠. 저도 참 좋아하는 동년배 언론인입니다. 취재력도 좋고 글도 아주 맛깔나게 잘 쓰고 무엇보다도 용감하게 할 말 하는 그런 몇 되지 않은 기자로 기억합니다. 본인이 컬럼의 앞부분에 이렇게 직접 쓰기도 했네요.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어서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쯤은 이제 나도 익히 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저기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기에 한마디 하시겠다. 지금 이겁니다. 부채춤 추고 난타하고 또 뭐였죠? 아유, 참 추운데 한복들 입고 어디서 그렇게. 그 다음에 무슨 석고대주의 단식. 그분 계속 하나요? 이 엄동설에는 어제 꽤 춥던데. 왜 그 난리를 피울까? 그것도 우익 쇼비니즘들의 그냥 아주 이성을 잃은 그런 행위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건 또 누군가의 사주를 받거나 일당을 받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부채춤 추고 하면서 빨리 낫기를 바라 춤추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확성기를 틀어놔서 주변 사람들 일 못하는 게 아니라면 시위의 자유 누구도 있으니까요. 시위의 방법 그 사람들이 택한 거라고 백보 양보하시죠. 김 논설위원이 제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김기종 씨가 외쳤다는 전쟁훈련 반대,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통일, 그리고 군사훈련, 전쟁훈련 반대한다. 일관되게 끌려가면서도 세종회관 바닥에서 여러 명에 의해서 제압당한 채,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들것에 끌려 나갈 때, 그다음에 종로서에서 기자들 물음에 답할 때 계속 그 얘기했죠. 한미 군사훈련 중단. 지금 이제 이런 말 하면 군축하자 또는 군사훈련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이게 한반도 안정과 주변의 긴장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잘 생각해보자. 이 말만 해도 이제는 야, 너 김기종이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배후나 동료 아니야? 이렇게 몰리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졸지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 이유를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면 할라치면 자유민주주의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전 또는 평화 이런 거 외치면 제2의 김기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의겸 논설위원이 이렇게 팩트를 제시하는 것 꼭 귀담아 듣고자 해서 제가 오늘 이걸 텍스트로 골랐습니다. 과거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킨 대통령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군부 독재, 온갖 악의 화신,
박정희를 승계했으나 박정희보다 더 공포 정치를 실시했던 전두환. 그 전두환으로부터 낙점을 받아서 후계자로 낙점받아서 감사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체육관 선거는 아니었구나. 김대중, 김영삼 다 출마해가지고 열렸던 대선에서 이긴 노태우. 그 노태우 대통령 때 한미 군사훈련, 지금 팀 스피리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이름은 여러 가지 있죠. 그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건 노태우 대통령 때였습니다. 짧게 잡으면 40년 또는 길게 잡으면 60년쯤 된 한미 공동 군사훈련에서 딱 한 번, 해마다 하는 연례훈련이 딱 한 번 취소됐었는데요. 그게 1992년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 중이죠. 미국이 한반도 내 핵탄두를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물꼬는 물론 미국 정부가 텄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자신감과 의지를 갖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인 건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계속 한미 군사훈련, 이거는 북한에 대한 침략 연습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2주일간 한미 팀 스피리트 공동훈련을 하면 거기서도 똑같이 2주일간 수비훈련, 군사훈련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거기도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북한에서 보자면 그래서 늘 비난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비난의 강도도 세고. 물론 직접적으로 평양을 타격하려는 한미 합동훈련이라고 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들도 대응 군사훈련을 하려다 보니 탱크 움직이고 비행기 띄우고 미사일 쏘고 하는 거 다 기름이고 돈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여러 가지로 행편이 빠듯하고 빡빡한 건 다 아시잖아요. 중국에서 아직도 기름 많이 얻어다 쓰고. 북한이 사용하는 원유의 기름의 최소 10%, 많게는 40%가 다 군부 쪽에서 쓴답니다. 경제에다가 그 기름을 돌려서 경제 형편을 좀 낫게 할래야 여의치 않은 거지요. 당시 1992년 상황을 보면 미국이 한반도 내 핵탄두를 철수키로 했고,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확실히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다, 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시는 팀 스피릿이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핵탄두 제거를 위해서 긴장 완화하는 건 좋지만 팀 스피릿 중단까지는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노태우 회고록에 보면 팀 스피릿 훈련은 남북 대화의 진전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한국 측 의사에 따르겠다고 미국 측이 1992년 팀 스피릿에 대해서 신축성 있는 입장을 표명해 와서 우리 측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걸로 유추를 해보자면 미국이 좋아, 그러면 팀 스피릿 이번엔 중단하자라고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 정부가 이것을 요구해서 성사시킨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노태우 회고록이 보탤 것 뺄 것 하나도 없는 탈탈 털은 100% 순도 높은 100% 사실만인지 아니면 자기의 치적을 좀 자랑하려고 자기 주관을 많이 버무려서 쓴 건지는 사실 참 알 길은 없습니다. 요 부분에 요 날짜 이 즈음에 미 대사관이 본국으로 보낸 외교 전통문이나 이런 것들, 그건 몇십 년이 지나면 비밀 해제가 되겠죠. 그것을 함께 대조해 보면은 진상을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튼 노태우 씨의 주장은 우리 정부가 주도를 해서 팀 스피리트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노태우 씨만의 주관적 해석이 아닌 걸로 보여주는 몇몇 인터뷰 같은 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널드 그레그, 당시 주한 미 대사인데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죠. VOA. 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팀 스피릿 훈련 취소는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저는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미 CIA의 서울 지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북한이 얼마나 팀 스피릿 훈련 같은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싫어하고 두려워했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팀 스피릿 훈련 취소는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에 중요한 동력이 됐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는 취재 때문에 그레그 대사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요. 매우 균형 잡히고 지한파이자 친한파라기보다는 지한파이고 동아시아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박습니다. 일본의 역사, 문화에 대한 조예도 깊고요. 그리고 사람이 천박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제가 뭐 누구를 품평할 만큼 대단한 사람은 못 됩니다만 저는 도널드 그레그 당시 주한미 대사를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편인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면 저는 이것은 또는 조금 앞에 말씀드린 노태우 회고록도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992년에 우리의 주도로 그리고 미국의 동의로 팀 스피릿 훈련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992년 한 해 동안 건국 이래 가장 많은 남북 대화가 열린 해가 됐습니다. 무려 88회 각급 남북 대화가 열렸습니다. 1971년 남북적 십자회담으로부터 해빙기에 꽁꽁 닫혀있던 남북한이 대화를 처음으로 시작한 게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 아닙니까? 그래서 1971년 적십자회담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약 42년간 총 남북이 접촉한 그러니까 회담, 남북이 연, 남북 접촉 또는 회담 횟수가 606회인데 92년 한 해에만 88회가 열렸습니다. 40년 동안 600번 열렸는데 92년 한 해 동안 88번. 어마어마하게 그때 굉장히 접촉이 많았었죠. 그런데 금세라도 곧 녹을 것 같던 얼음장은 1993년 이듬해 팀 스피릿 훈련 재개로 순식간에 다시 얼어붙어 버립니다. 92년 가을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전격적으로 팀 스피릿 훈련 재개를 결정합니다. 당시 그럼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느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개인 비리 나타나고 레임덕 시작된 거죠. 그 틈을 이용해서 양국 군부의 매파들이 이거 아니다. 팀 스피릿 훈련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93년에 다시 팀 스피릿 훈련이 시작되니까 그 훈련 도중 3월 12일 북한이 드디어 NPT 탈퇴를 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국제정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비이자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로부터 북한은 견제나 감시 없이 핵 개발에 좀 더 몰두하게 된 것이죠. 핵 NPT 탈퇴를 했으니까. 그레그 대사의 증언을 한번 더 듣겠습니다. 팀 스피릿 훈련 재개는 다시 한 거 93년에 자기가 주한 미국 대사로 있었던 기간 동안 미국 정부가 내린 최악의 결정이었다. 당시 딕 체니 국방장관이 이 결정을 선도해서 이끈 책임자였다. 대사였던 나와는 전혀 이런 반구 협의도 없었다. 이 결정으로 앞서 2년간 진척된 남북 간의 거의 모든 긴장 완화에 관련된 조치와 일들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김의겸 한겨레 논설위원회 글을 읽어보시면 굳이 저의 중언부언을 들으실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 민감한 국면에 이렇게 할 소리는 하는 용기 있는 언론인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자부심도 느끼고 동년배지만 이런 건 제가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용기는 배우기 힘들겠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하고 자신을 강화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미국이, 양국이 팀 스피리트 또는 키 리졸브 등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하면 북한도 똑같은 기간 동안 대응 훈련을 합니다. 그거 두 나라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입니다. 두 나라 다 뭐라고 하냐면 수비훈련이라고 합니다. 공격훈련인지 수비훈련인지 저는 잘 군사 전략가가 아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군축이 정말 필요하다면 군사훈련을 줄여가는 것부터 그래야 평화통일 이런 게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3월 11일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뉴스.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가 공부하는 곳입니까? 밥도 먹고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홍준표 경남지사는 뭐 공부만 학교에 가서 공부만 했던 모양이죠. 예, 저는 아니면 2교시 끝나고 다녀서 예. 옛날 학교를 다녀서 산지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2교시 끝나고 밥 먹는 재미로 학교 다녔는데 그러다 걸려가지고 혼도 많이 났지만 아이고 참 학교가 밥 먹는 데가 아니라는 거 오늘 알았어요.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렸는데 아이고 뭐 은근히 볼만합디다.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도 막 세게 뭐락하대요. 최근에 지금 이제 이번 주 청문회 정국이다 뭐 이래서 네. 사실 뭐 유기준, 유일호 이 두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뭐 큰 논란이 없고. 별로 없이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다시 썼다 뭐 이런 평가까지 뭐 나올 정도였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그 김정용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큰 뭐 논란 없이 지나갔고요. 아마 뭐 홍용표죠. 홍용표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결국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되고 뭐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차피 이제 여당 의원들이 뭐 다 찬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국회 본회의에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통령이 이제 시간이 정 안 될 경우에는 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임명하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오늘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이 특정 보도한 이 통일준비위원회 이 정종욱 부위원장의 이 어제 발언 때문인데요. 이 발언의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사실상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그니까
오늘 어디 인터넷 언론은 제목을 잡벅이라고 그렇게 큰 제목을 뽑아놨던데요. 예. 사실 뭐 지금 우리 사실 흡수통일 준비하고 있어 뭐 이런 자인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얘기하면서 사실 이 통일 대통령의 기반을 닦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북 관계에 사실 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 체제 전복을 혹은 뭐 체제의 이 통일을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조금 발음이 엉켰어요. 그 부분만. 예, 체제 전복 내지는 체제 붕괴를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의미하는 흡수통일을 통일준비위원회가 남한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었다. 예.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거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 새누리당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적인 지지층에서도 흡수통일보다는 사실 공존, 평화통일 이런 쪽에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흡수통일 은근히 반대하잖아요. 돈 많이 든다고. 그렇죠. 누가 봐도 그리고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무력이 개입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혹은 그런 쪽은 옳지 못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통일준비위원회 이 민간인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강연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 사실 새누리당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이제 지적을 했던 게 바로 이 홍영표 장관 후보자가 바로 직전까지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남북관계를 이 실무적으로 이 대통령을 직접 보조하면서 조율했던 당사자, 이 당사자가 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는 것도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인데다가 그동안 2년 동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 정부 때 후퇴했던 남북관계가 얼만큼 개선됐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 비판적인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이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까지 쏟아지면서 사실 여당 의원들도 이 홍영표 후보자를 굉장히 몰아붙였습니다. 그 대통령 정무특보이기도 한 정무특보로 내정된 윤상현 의원, 뭐 대표적인 친박계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이죠. 윤상현 의원이 이 대북 특사의 필요성 그리고 남북 간의 공식적인 접촉뿐만 아니고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을 뭐 3번, 4번 강조를 했을 정도니까 오늘 홍영표 후보자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청문회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홍영표 후보자가 뭐 그동안 이제 통일과 관련한 남북관계와 관련한 뭐 전문가 그룹 중에 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뭐 그 전문성을 얼만큼 발휘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정책적인 소신 특히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에서도 좀 굉장히 이 소극적이거나 혹은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던 걸 보면 사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 얘기했었던 그 전임자의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거 한국일보 특종이죠? 그렇죠. 우리 후배 기자가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듣고 그걸 2번, 3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또 한국일보 약간 오해받을 일이 있어서 요번 기사는 많이 그런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나저나 네네. 흡수통일 준비팀이 가동 중이다.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흡수통일 방법이 뭡니까? 전쟁 말고 어떻게 하는 게 흡수통일이죠? 글쎄요, 그거는 정종욱 부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흡수통일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은 북한 체제가 붕괴되거나 혹은 그거죠. 북한 체제를 무력으로 전복시키거나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우월한 경제력으로 우리가 삼투압처럼 빨아들여 버리거나. 그렇죠. 근데 사실 전자의 경우에도 사실 무력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고 더더군다나 그 경우에는 이 미국, 중국, 또 러시아, 일본 이런 열강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중첩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수석도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이 남북 간 이게 통일 문제나 뭐 이거는 그 동북아 국제 질서 중에서도 가장 핫하고 조심히 다루어야 하고 민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보통 정무 감각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이렇게 그렇죠.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무식하고 무대뽀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믿기지가 않고요. 어쨌거나 오늘 인사청문회는 다른 각도에서 좀 들을만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에 오히려 이 정치인 장관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이 눈길을 끄는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 기사들 좀 잘 봐야겠어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뭐 싱크탱크를 뭐 하나 만들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좋은 미래라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대선 뭐 이른바 좀 진보 성향 의원들의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 22명이 각자 1,000만 원씩 객출을 해서 더 좋은 연구소라는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처음 문을 여는 오픈 행사를 가졌는데요.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면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이 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정책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당 쪽 이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네임밸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평가를 받는 곳인 반면에 빵빵하죠. 그렇죠. 민주정책연구원은 그에 비하면 좀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진다. 뭐 이런 비판적인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야권에서 이 수권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책 능력이나 혹은 전반적인 문제 틀을 형성해내는 그런 좀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 아마도 이 초대선 의원들이 이 1,000만 원씩 객출을 해서 이 더 좋은 연구소를 만든 데는 아마 그런 이유가 컸을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직접 이 연구소를 이 정책연구소 싱크탱크를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이제 486들까지는 이 수혈 그러니까 세대 간 연령대로만 보면 이 세대 간 그 소통, 통로, 또 정치권 진입 이런 것들이 이제 486까지는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 세대는 사실 또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야권에서는 이른바 486 세대가 이 골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뭐 한다 뭐 이런 비판적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금 더 좋은 연구소에는 주로 30대부터 40대, 30, 40대 소장 연구진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국회에서 보좌 활동을 했었던 보좌진을 일했던 사람들이 이 적을 옮긴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젊은 감각 그리고 이를테면 이전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포부를 지금 밝힌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뭐 연구 성과들이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사실 여의도 연구원에 비하면 아직은 많이 좀 떨어진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이 더 좋은 연구소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 좀 지켜보는 것 이게 이 야당의 수권 능력을 판가름하는 평가하는
아주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하나의 감염자가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활동과 어떤 연구 결과 이런 걸 내놓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압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얼마 정도는 올려야겠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통보해왔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남북 당국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 연결해서 얘기 좀 듣겠습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핵심만 바로 들어가죠. 오늘 호소문 발표하셨는데 핵심 요지는 뭔가요? 네, 저희 협회에서 오늘 남북 당국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를 했는데 네. 북측에는 개성공단의 유지 발전을 위해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하지 말고 당국 간 협의를 해달라고 촉구했고 우리 정부에게는 3월 25일로 예정돼 있는 전단지 살포 행위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아하. 북측에게는 이제 경제 관련 문제, 돈,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고 우리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별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고 계속 비판받아온 이른바 삐라 살포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 주로 좀 정치성이 강한 그런 호소문을 내셨군요. 북한이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임금을 확 자기 마음대로 올려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라고 통보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지금 이제 북측이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임금 인상 문제는 계속 제기해 왔었는데 남북이 합의해서 만든 개성공업 지구법의 임금 인상은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명시된 규정 때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바꿔서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바꿨죠? 지난달에는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3월 급여부터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내용이 촉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임금을 올려야겠다는 말은 많이 해왔는데 현행 규정상 남북 합의상 5% 이상은 못 올리게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를 초과해서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바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5%를 초과하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5% 인상이 되면은 앞으로 무한대로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 인상은 연 1회로 한다. 뭐 그런 부대 조항 같은 게 혹시 있나요? 해마다 그 서로 상호 합의하에 5%씩 줄곧 인상을 해왔어. 2013년도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제외하고는 매년 정례 행사처럼 해왔던 겁니다. 네.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주 기업가의 입장에서 뭐 기탄 없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계속 북쪽에 이제 남북 공동위원회라든가 여러 개를 통해서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번에 일방적으로 이런 이제 조치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겠다고 얘기했고 저희한테
그런 배경 설명회를 갖췄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의 중간에 그 기업들이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달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정부 쪽에서는 지금 아주 이번에는 그 일방적인 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떼시듯이 통보해온 거에는 앞으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 남북 양측이 계속 평행선 같은데 대화는 하고 있습니까? 물밑 접촉은? 그래서 지금 저희도 좀 상당히 깝깝한 입장인데, 물론 그 개성공업지구 내에는 우리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사는 전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걸 통해서 원만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그런가요? 만약에 북한이 올려달라는 인상폭을 다 올려주진 않더라도 지금 최대 상한 5% 인상을 하면 입주 기업들 수지가 아주 많이 악화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그 혼란이 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임금 인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금 인상을 하려면 그 주체가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지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나와서 같이 협의하자. 얼마를 올리던 그 문제는 협의해서 또 기업 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그 임금 인상은 해마다 그 진행되는 것이 이제 보통 관례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염려가 되는 겁니다. 북측의 통보입니까? 또는 강력한 요구입니까? 그 좀 미묘한. 지금은 통보를 해온 거고 아직까지 이제 그 3월분부터 적용하겠다 그랬으니까 4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안은 지금 대화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요청했다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사태를 잘못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일단은 지금 그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달에 어떤 결과가 이제 초래됐는데 이제 아무런 대화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앞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됐을 때의 사안이 좀 심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자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정부에다가는 대북 삐라 살포하는 것 좀 자제 좀 눌러달라 이런 요청하셨는데 그 삐라 뿔리면 개성공단 뭐 분위기가 확 나빠지고 기업 돌리는데 저 안 좋은 점이 많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문제는 지금 대북 전단이 이제 우리도 그랬지만 접경 지역에 그 상당히 이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그 삐라 때문에 연천에서는 총격전까지 벌어졌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또 총격전이 벌어진다라면은 개성공단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테면 어떤 영향이 생깁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어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바이어.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지금 원만하지 않으니까 발주를 일단 정상적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든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 영향이 만약에 확대될 경우는 뭐 개성공단이 뭐 2013년도 사건으로 아직도 회복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번 사건까지 터지게 되면은 개성공단 기업들은 정말 회복할 길이 없어지니까 저희로서는 아주 난감한 입장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삐라가 살포되면 북측에서 무슨 뭐 공개적인 뭐 강압적 제재나 불만 이런 것들을 입주 기업들한테 막 화풀이 하듯 그렇게 한 그런 건 혹시 있습니까? 2008년도에 그 사례가 이제 그 삐라 때문에 북측 군부가 이제 개성공단을 방문을 해서 이제 그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2008년 12일 조치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북쪽도 그 문제로 인해서 제기를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죽 답답하시고 길이 안 보이시고 또 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개성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니까 오늘 같은 호소문을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 알려드리죠. 터키에서 열기구, 관광객들 많이 타죠. 터키에서 열기구가 추락했는데 한국인 관광객 12명이 부상했답니다. 이 시간까지 사망자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모든 사건 기사가 그렇듯이 추가로 들어오는 상보를 좀 봐야겠죠. 3월 11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실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